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살고 있는 김희지라고 해요. 살면서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사주팔자라는 것이 정말 있을까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 사람의 인생은 정해져 있을까요? 때로는 정해진 길을 가는 것 같고, 때로는 정해진 길이 아닌 자신의 노력이 미래의 길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지만 살아보니 사주팔자를 전혀 무시하고는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연 초반부터 웬 사주팔자 타령이냐고요? 저는 고아로 고아원에서 18년을 살다가 고아원을 퇴소하면서 나오는 길을 가는데 우연히 눈앞에 보이는 철학관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었어요. 철학관 선생님께서 저에게 생년월일을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생년월일로 푸는 사주팔자 대신에 무작정 관상을 봐달라고 했어요. 제가 생년월일도 모르는 고아라고 한다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얘기를 해줄 게 뻔하니까요. 철학관 선생님이 제 얼굴을 들여다보고 하시는 말씀이 외로운 사주야. 외로움을 타고났어. 하시더군요. 맞아요. 저는 고아로 모든 걸 혼자 책임지며 외로움과 맞서 싸워왔어요. 철학관에서 나온 전 공원 벤치에 앉아서 잠시 생각이란 걸 했어요. 고아원을 나올 때 자립정착 지원금 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종잣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을까 하고요. 여러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일단 고시원에 방을 잡았어요. 그리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잠자는 시간 6시간 빼고는 코피를 흘려가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2년간 열심히 일을 했더니 제가 원하는 액수의 돈이 모아지더군요. 그래서 전 대학에 갔어요. 공부에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왠지 대학 졸업장이 있으면 사람들이 절 대접해 줄 것 같고 이성을 만난다면 조금은 나은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럼 제 외로움도 덜어질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사연을 쓰게 된 본격적인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저는 겨우 대학을 졸업하고 4대 보험이 되는 회사에도 입사를 하게 되었죠. 외국어 하나만 제대로 해놓으면 혹시 아나요? 훗날 기회가 되면 외국에 나가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관광통역학과에서 중국어를 전공했고 운이 좋게 항공사 사무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공부하랴 돈 벌랴 힘들게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니 정말 다르더군요. 아르바이트생과 정직원은 차원이 달랐어요. 생활에 여유가 생기자 어느 해부터는 대학 동창회도 가기 시작했어요. 대학 시절에 말 한마디 해보지 않았던 동기들과도 동창회에 나가서는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해에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보게 되었죠. 바로 예비 남편이죠. 예비 남편은 소탈하고 유쾌한 성격 때문에 대학 시절 4년 내내 인기가 많은 친구였어요. 소문에 따르면 어느 기업 대표 아들이라는 둥, 부잣집 아들이라는 둥 말들이 많았죠. 저와 예비 남편은 썩 가깝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길이 달라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죠. 그날 예비 남편은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왔고 서로의 얼굴을 보고 반가워했죠. 그리고 즐겁게 어울리다가 집에 가는데 예비 남편과 제가 가는 방향이 같더군요. 버스를 기다리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린 1시간 정도 걷게 되었죠. 그리고 헤어지면서 전화번호를 교환했는데 예비 남편이 다음 날 저에게 연락을 했더군요. 영화 같이 볼래? 당연히 저의 답은 예스였고 함께 영화를 관람했죠. 그날 이후 몇 번의 데이트로 자연스럽게 우린 연인 관계가 되었죠. 하루는 예비 남편이 그러더군요. 대학 때 내가 너 좋아한 거 알아? 정말?
날 좋아했다고? 근데 왜 그때 고백 안 했어? 티조차도 안 냈잖아. 그러자 예비 남편 하는 말이 넌 그때 남자친구 있었잖아. 수업 끝나면 바로 도망가고 학과 친구들과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네 곁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고 고백도 못했어. 저는 예비 남편의 말에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내가 남자친구가 있어서 수업만 듣고 도망간 줄 알았다고? 나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남자친구 있냐고. 아니거든. 난 대학교 4년 내내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눈코 뜰 새가 없었어. 난 내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 나도 고백 하나 할게. 난 고아야.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고아원에서 자랐어. 18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어. 제가 고아라는 말에 예비 남편은 조금 당황하는 듯 했지만 금세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은 또 하나의 고백을 했어요. 우리 엄만 나만 아는 바보야. 평생 나만을 위해 사신 분이셔. 하면서 예비 시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더군요. 그러고는 우리 아버지는 시내에 대형 서점을 운영하셔. 아, 그 서점 나도 자주 가는데 그 집 아들이었다고? 부잣집 아들이란 소문이 사실이었네. 그렇게 예비 남편과 전 연인 사이가 되었고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갈수록 굳건해져 갔죠. 저는 예비 남편에게 분에 넘치는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 1층 경비 직원이 저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김희재 씨? 1층 로비에 손님이 오셨어요. 지금 바로 내려오셔야 할 것 같아요. 1층 로비에 내려갔더니 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중년 여자였어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을 사진으로라도 본 적이 없었지만 1층 로비에서 날 기다리고 있는 중년 여자가 예비 시어머니임을 단박에 알 수 있었죠. 여자의 느낌이랄까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강압적인 분위기를 보이더니 인사 한마디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더군요. 부모 형제 없이 혼자 자란 고아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좀 산다 싶으니까 돈 보고 접근한 거야? 내 아들 마음은 쉽게 얻었는지 모르겠다만 나한테는 어림도 없다. 우리 집안에 들어올 생각하지도 마. 버티면 결혼 승낙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도 마. 우리 집안에서는 그런 거 안 통해. 그러니까 애초에 정신 차리고 다른 사람 알아봐. 라고 하더군요. 전 이런 날이 언젠간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죠. 우리 아들이 곧 너 정리할 거라고 하더라. 그런데 네가 어찌나 엉겨붙던지 차일피일 한다는데 우리 아들이 착해서 말을 못해. 아마 곧 얘기하지 않을까 싶다. 믿었던 사람에게 듣느니 그래도 내가 말하는 게 낫지 싶어서 왔다. 그 전에 네가 스스로 정리해. 무슨 말인지 알지?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었죠.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께서 야비한 미소를 짓더니 한마디를 덧붙이더군요. 나 아는 지인이 내 아들에게 딱 맞는 여자를 소개해준대지 뭐냐. 집안이며 학벌이며 인물이며 뭐 하나 빠진 게 없는 애라더라. 상대에 대한 예의가 있지. 새 사람을 만나려면 그래도 너부터 치워야 하는 게 배려 아니겠니? 내가 이성적으로 얘기할 때 알아들어. 그리고 너도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뭐 울며 불며 매달린다고 해서 내 아들 마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더라.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이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부모 없이 자란 고아가 무슨 죄인가요? 저도 제 성격대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절 정리할 거라고 했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절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죠 뭐. 뭐 급할 거 있나요? 그리고 말이죠. 전 당사자 말만 믿지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 말은 듣지도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 떼어내려고 거짓말하시는 거 다 압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돈 때문에 아드님에게 접근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라고 똑부러지게 말을 해버렸죠.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너란 아이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
아주 독한 년이야. 부모 없이 혼자 자랐으니 오죽 도끼 품고 살았겠어. 내 앞에서 슬슬 기면 가상에서 봐주려고 했더니만 내 등에 올라타려고 그래? 넌 안 되겠다. 넌 죽어도 내 며느리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리고 누가 네 어머니야? 고아 주제에 어디다 대고 나한테 어머니래? 기분 더럽겠으리. 하면서 절 박살내버리더군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고 너무나도 기분이 나빠서 며칠 동안 예비 남편을 만나지 않았어요. 전화가 와도 받질 않았죠. 그러자 예비 남편이 절 찾아왔더군요.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아픈 거야? 예비 남편은 예비 시어머니가 절 찾아왔을 거라는 걸 생각지도 못한 눈치였어요. 전 그때까지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예비 남편과 말도 하기 싫었는데 그만 입을 열고 말았죠. 나한텐 결혼하자고 해놓고 엄마한테는 날 정리하겠다고 했다면서? 자기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하는 말과 자기 엄마한테 하는 말이 왜 다르지? 나도 그런 사람 싫어.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헤어지자. 나 하나도 아쉬울 거 없어. 자기랑 헤어진다고 해서 내 삶이 무너지지 않아. 태어날 때부터 난 혼자였고 앞으로 쭉 혼자여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난 나야. 난 잘 살 수 있어. 지금처럼 잘 살 거라고. 그러자 예비 남편은 절 달래더군요. 우리 엄마 말 크게 신경 쓰지 마. 그냥 엄마 생각이야. 내 생각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결혼하지 엄마가 결혼해? 네가 엄마 데리고 살 거야? 아니잖아. 엄마의 착각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난 내 인생 잘 살 거야. 예비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맞는 말이더군요. 그렇죠.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엄마가 아들 인생을 사는 건 아니죠. 이해는 가지만 또 한편에서는 예비 남편이 아무리 절 사랑하고 헤어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비 시어머니가 고집을 부리면서 저한테 악한 말을 한다면 제 입장도 좋을 리는 없죠. 예비 남편과의 사이가 다시 예전처럼 좋아지고 난 뒤에 이게 웬일인가요? 제 뱃속에 아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정말 당황스럽더군요. 저는 예비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예비 남편이 너무나 좋아하더군요. 그러면서 당장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렸죠. 그랬더니 예비 남편이 우리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아이가 생긴 마당에 뭐 반대하시겠어? 우리 엄마도 100번 만번 우리 결혼 허락하실 거야. 라고 하더군요. 전 예비 남편의 호언장담을 믿고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나름 성의껏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아버지의 선물을 각각 따로 준비해서요. 그런데 또 제 예상을 빗나가고 말았죠. 예비 남편이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얘기를 꺼내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비 시어머니가 두 눈을 부릅뜨더니 제 코앞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더군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아주 개념 없는 못된 아이로구나.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 내가 저번에 했던 건 말장난으로 들은 거야? 아주 날 이겨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래서 임신을 한 거야? 하면서 제 뺨을 있는 힘껏 내리치시더군요. 아주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당장 병원에 가서 흘려보내. 임신하면 내가 오냐 잘했다 하면서 이 결혼 허락할 줄 알았어? 어디서 그런 낡은 수법을 들이밀어? 날 아주 만만하게 봤구나. 하면서 예비 남편에게도 세상 한가한 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싸구려 꽃뱀년한테 놀아나길. 그렇게 사람 고르는 눈이 없어? 세상 천재 여자가 그렇게 없어. 범듯한 집안에서 자란 범듯한 여자 데리고 와. 그럼 지금 당장 결혼시켜 줄 테니까. 하시더군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대들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저희는 저희 힘으로 결혼할 거예요.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모르겠어요. 머릿속으로는 예비 시어머니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도 모르게 그만 예비 시어머니를 자극하는 말을 하고 말았죠. 정신을 차려보니 예비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 위에 있더군요. 예비 남편이 그런 예비 시어머니에게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말로 하셔야죠.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그런데 그날 참 이상하더군요. 저는 정식으로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예비 시어머니에게 뺨을 얻어맞고 집으로 돌아왔죠. 예비 남편과 흔들리지 말자고 약속했는데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군요. 그날 이후 예비 시어머니는 절 밤낮 없이 괴롭혔어요. 병원에 갈 때까지 절 괴롭힐 거라고 대놓고 말씀하더군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협박했어요.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면 집 앞 현관에 와서 절 기다렸죠. 그리고 당장 병원에 가자며 제 손을 잡아 끄셨죠. 전 빌라 위층 아래층 사람들이 들을세라 예비 시어머니에게는 내일 병원에 갈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비 시어머니를 달래서 돌려보냈죠.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와 실랑이를 한 다음 날은 온몸에 진이 빠져서 회사 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버텼을 거예요. 그날 예비 시어머니가 회사로 절 찾아왔더군요. 아침부터 제 핸드폰 전화가 불이 났지만 업무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받지 못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가 회사에 도착을 했다길래 전 부랴부랴 1층 로비로 나갔죠. 예비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쌍욕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로비에 있는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저와 예비 시어머니를 구경하더군요. 내 아들 후린 년, 부모 허락도 없이 꼬셔서 애부터 낳아 살면 내가 며느리로 받아줄 줄 알아? 니녀 뜻대로 내가 해줄 것 같아? 세상이 그리 쉬워? 차일 비일 미루다가 배가 남산만해지면 애새끼 낳아서 내 아들 인생에 빌붙으려는 니년 속셈에 내가 속아 넘어갈 줄 알아? 니년이 우리 아들을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웃기지 마. 우리 아들이 고아였어도 네가 내 아들을 사랑했을까? 너 같은 고아년들은 부자인 내 아들이 탐났을 거야. 외동아들이라서 나 죽으면 전 재산 너 줄 거라는 그런 계산까지도 한 거지? 웃기지 마 이년아. 너 같은 년은 돈 많은 우리 집안 며느리로 어림도 없어. 내가 살아있는 한 어림도 없는 일이야. 로비에서 예비 시어머니와 절 구경하던 직원들의 시선에 전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직원들 앞에서 민망해하는 절 보고서는 완전 고소하다는 눈빛이더군요. 너무나 짜증이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이런 개념 없는 짓은 당신만 할 줄 알아?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 사람을 속이는 건, 남편을 속이는 건 제가 아니라 당신이겠죠. 돈 보고 결혼하는 것도 당신이겠죠. 라고 말하고서는 몸에 지니고 다니던 사진 한 장을 예비 시어머니 앞에 던져버렸죠. 예비 남편은 자신의 설득으로 예비 시어머니가 결혼을 허락할 거라고 했지만 저는 혹시나 불상사가 있을지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이 사진을 몸에 지니고 다녔죠.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바닥에 던져서 뒹구는 사진을 주워서 보더니 경악을 금치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한다는 말이 네가 어떻게 우리 바깥 양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시고는 손을 벌벌 떨더군요. 이년 봐라. 내 아들 후리려고 아주 내 뒷조사를 단단히 했네. 하면서 어이없어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새 제 옆에 예비 남편이 와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도 예비 남편을 보고선 동공이 더욱 떨리고 벌벌 떨던 두 손으로는 입을 가리더군요. 그러면서 단번에 입장을 바꾸더군요. 이게 무슨 사진인데? 이 사람이 누군데? 난 모르는 사람이다. 하면서 바닥에 사진을 내던져 버리더군요. 이건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던진 사진은 예비 시어머니의 현 남편 사진이 아니에요. 예비 시어머니가 방금 자기 입으로 얘기한 바깥 양반은 예비 시어머니의 전 남편이죠. 예비 남편은 바깥에 뒹구는 사진을 주어 예비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엄마가 이 사진 속 사람에게 바깥 양반이라고 하시는 거 저 다 들었어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엄마야말로 절 속이셨잖아요. 제 아버지가 따로 있는 거 저 알아요. 언제까지 숨기실 생각이셨어요? 하고 그동안 마음에 담아둔 얘기를 해버렸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저에게 도끼 눈을 뜨면서 묻더군요. 어떻게 된 거야? 니년이 내 뒷조사한 거야? 뒷조사를 한 건 이 사람이 아니라 저예요.
이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괜히 죄 없는 사람 그만 좀 닥달하세요. 여기서 잠깐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남편이 어렸을 때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와 헤어졌죠.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는 결혼 당시만 해도 알아주는 부잣집 아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의 부모님들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시고 유산을 상속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유산을 상속받자마자 고향의 땅들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다고 해요.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가 빨리 고향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안 무리들이 작정을 한 거죠. 땅 문서를 파는 과정에서 사기를 친 거였어요.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는 사기꾼들의 속셈을 전혀 모르고 땅 이전 문서에 사인을 해버린 거죠. 땅은 남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그렇다고 돈도 받지 못하고 완전 속아버렸죠. 그리고 그제야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나 뒤늦게 정신을 차린들 무엇하겠어요. 사기당한 땅과 돈이 돌아올 리가 없죠.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땅 이전 문서에 하나의 문제점도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법도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 손을 잡아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어쩜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싶게 서울로 올라갈 차비조차 없이 쫄딱 사기를 당했다고 해요. 그것도 믿었던 고향 사람들에게 말이죠.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변해버린 가난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뱃속에 아이를 담은 채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해요. 뱃속에 그 아이가 바로 예비 남편인 거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집안 형편도 그렇게 넉넉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는 갖은 고생을 하면서 예비 남편을 낳아 키웠다고 해요.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는 예비 시어머니와 재결합을 하고 예비 남편과 살기 위해서 맨손으로 서울로 올라가 아득바득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다고 해요. 남의 집 전세이기는 하지만 살 집을 마련하고 어느 정도의 현금을 손에 쥐고 예비 시어머니 앞에 나타났는데 당시 예비 시어머니는 재혼 준비에 한창이었다고 해요. 당시 3살이던 예비 남편과 함께요.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는 안 된다며 재혼을 하려거든 예비 남편을 자신에게 주고 재혼하라고 했다고 해요.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새 인생 살려거든 내 아들은 주고 가라고. 이제 와서 당신 아들이라고? 내가 당신 때문에 어떻게 산 줄 알아? 내 아들하고 어떻게 산 줄 아냐고.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은 이 아이의 아빠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고. 조금이라도 나와 아들을 생각했다면 그런 사기는 당하지 말았어야지. 당신은 날 원망할 자격도 없어.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당신이 만든 거니까. 라며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남편 친아버지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버렸다고 해요.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에게 또 당신이 나와 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잖아. 뭐? 살 곳을 마련하고 돈을 모았다고? 몇 년 사이에 번 돈이 얼마나 된다고? 살 집이 변변하겠어? 돈이 넉넉하겠어? 난 내 아들 돈 많은 아빠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라고 했더래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처럼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가 몇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앞으로 아득바득 돈을 모은다고 해도 예비 시어머니의 욕심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 같아서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는 결국 재결합을 포기하게 됐고 예비 시어머니는 계획대로 예비 남편을 데리고 재혼을 하게 되었죠. 예비 시어머니와 재혼한 남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었는데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남자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왼쪽 다리 신경이 아예 없어서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야만 했다고 해요. 지금이야 딩크족도 있고 하지만 그 시절엔 남자든 여자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무척 치명타였기 때문에 부자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남자 구실을 못한다는 건 제대로 된 배우자는 만나기 힘든 시대였죠. 예비 시어머니는 당시 가정부로 일하던 집 아들인 현재 남편이 남자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작정을 하고 그를 유혹한 거라고 해요. 이세를 가질 수도 없고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지만
그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건물에 대형 서점을 열고 몸이 불편한 자신을 대신해 예비 시어머니가 서점을 운영하게 한 거죠. 예비 시어머니는 재혼한 남자와 함께 재혼 부부 티를 내지 않고 예비 남편을 친자식처럼 키웠지만 어디 세상에 비밀이 존재하나요? 예비 시어머니의 현 남편의 사촌 동생이 가족 모임에서 술에 잔뜩 취해 가족들 앞에서 예비 남편의 출생의 비밀을 말하려고 했다고 해요. 형수님은 탤런트 해도 되겠어요.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하세요? 그래도 말입니다. 우리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준아, 네 아빠는? 하고 예비 남편 앞에서 진실을 말하려고 하더래요. 예비 시어머니는 상황을 눈치채고 재빠르게 예비 남편에게 형준아, 들어가 공부해야지.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 안 할 거야?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남편에게 제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라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예비 남편도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죠. 예비 남편은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척하면서 가족들이 얘기하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다 들어버렸다고 해요. 예비 남편은 현재 아빠를 자신의 친아빠로 알고 살았는데 하필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그 진실을 알게 되어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다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언젠가는 친아빠를 만나야겠다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그치듯 묻더군요. 너 이 사진은 어떻게 구했어? 어디서 발견했냐고? 예비 남편이 제 대신 답을 했어요. 제가 줬어요. 어떻게 이 사진을 구했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질문에 이번엔 제가 답을 했어요. 형준 씨가 어머니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형준 씨 아기였을 때 사진첩을 보게 됐는데 그 사진첩 안에 친아버지의 사진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형준 씨가 친아버지의 사진을 저에게 주면서 찾아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아니, 대체 내 금고는 어떻게 뒤진 거야? 하나 참, 그건 그렇고 그러면 그 부탁을 왜 너한테 한 건데?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또 하나 공개하게 되었어요. 사실 예비 남편이 친아버지를 찾는 일은 본인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굳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고 사설기관에 수고비를 주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예비 남편이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비 남편과 전 한번 헤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던 날, 예비 남편인 형준 씨가 날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한 그날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절 비웃으면서 거짓말 아닌데 형준이가 너랑은 결혼할 생각 없다고 그 입으로 분명히 말했는데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형준이가 말한 거야. 믿기 힘들면 지금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든가. 라고 하더군요. 너무나도 확신에 찬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솔직히 전 흔들렸어요. 그래서 예비 남편인 형준 씨에게 물어봤죠. 당신 어머니가 그러더라. 당신이 당신 입으로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고. 진짜 그렇게 말했어? 그것만 말해줘. 진짜 그 말 진심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비 남편 대답이 우리 엄마가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니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엄마가 너에게 나 단념하게 하려고 거짓말한 거야.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예비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남편에게서 들었다는 말은 모두가 사실이었어요. 충격을 받은 전 재차 예비 남편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어요. 진짜 나랑 연애만 하다 헤어질 생각이었어?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와 살 생각이 전혀 없었어? 라고 묻자 예비 남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답을 하더군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예비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무너지더군요. 저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죠.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네. 이런 당신을 믿고 내 미래를 맡기려고 했다니. 충격을 받은 전 예비 남편에게 당장 제 눈앞에서 꺼지라고 큰 소리를 치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헤어졌죠. 예비 남편에게서 받은 배신감을 전 주체하지 못했어요.
태어나서 당신이랑 이성을 처음으로 만나 진심으로 사랑했고 믿고 의지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전 회사도 가지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일주일을 지냈어요. 연차와 월차 모든 휴가를 끌어당겨서 더 이상 쓸 휴가도 없더군요. 그래서 겨우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해서 겨우 일을 시작했죠. 그리고 예비 남편과의 모든 일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뱃속의 아이도 흘려보내기 위해서 병원에 예약 날짜를 잡았죠.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 홀가분하더군요. 그렇게 예비 남편과 이별을 선고한 지 2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예비 남편이 집 앞으로 찾아왔더군요. 저는 굳세게 마음을 먹고 여기 왜 왔는데? 당장 꺼져. 양아치 같은 것들하고는 내가 말을 섞고 싶지 않거든?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예비 남편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더군요. 저 역시 눈물이 흘러내리려고 했지만 전 꾹 참았어요. 저리 안 꺼져? 어디서 개수작이야. 경찰 부르기 전에 가. 나 너 같은 인간이랑 낭비할 시간 없어. 라고 하는데 희지야, 미안해. 나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제발 날 용서해줘.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결혼은 하지 말고 연애만 하고 살까? 동거 어때? 혼인신고 따위 뭐가 중요해. 예비 남편 말에 전 흐르던 눈물이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너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아직도 너만 생각하네. 난 연애만 원하는 남자와 사귈 맘 전혀 없어. 난 안정적인 삶을 원해. 따뜻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사는 게 내 꿈이야. 하고 또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예비 남편이 현관 문고리를 잡고 있던 제 손을 잡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너랑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게 내 꿈이기도 하잖아. 너도 알잖아. 그걸 알면서 말을 그따위로 하니? 나 고아야. 고아들에게 그런 말은 상처야. 가정을 이룰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맞아. 이제 그만하자. 나도 피곤하다. 라고 이젠 정말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예비 남편이 하지만 이라고 하면서 예비 남편이 하려던 말을 멈추더군요. 그래도 한때나마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좋은 기억만을 남기고 싶었는데 절 농락하는 것만 같아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렸어요. 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뭐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고아라고 나 가지고 노는 거지? 부모 없다고 그러는 거지?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천하의 쓰레기구나. 장난감이 가지고 싶으면 장난감 가게에 가서 사. 난 너 같은 인간의 장난에 놀아날 마음 전혀 없으니까. 하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더군요. 제 말에 아니라는 말도 하지 않고 반문도 하지 않고 말이죠.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런 기분으로는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서 저는 공동 현관 쪽을 향해 몸을 돌렸죠. 그랬더니 예비 남편이 제 손을 잡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시한부야. 병원에서 나 시한부래. 오래 살지 못한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주변을 둘러봤더니 예비 남편과 저 둘뿐이더군요. 제 귀를 한참 동안 의심한 뒤에 저는 예비 남편의 두 눈을 계속 쳐다봤어요. 예비 남편의 두 눈 속에서 저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비 남편은 그제야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몇 달 전에 나 종합검진 받는다고 했지? 결과가 나왔더라. 참, 건강한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너랑 함께 하려고 내가 얼마나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너도 알잖아. 어떻게 그런 나에게 이런 가혹한 형벌을 줄 수가 있냐고. 의사가 하는 말이 내가 급성 백혈병이래. 정말 신이 왜 나한테 이랬을까? 너한테 프로포즈한 다음날 의사가 그러더라. 어떻게 운명이 이리도 잔인할까?
왜 나한테 이러냐고. 너는 나한테 프로포즈 받고 들떠있는데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그러던 중에 엄마가 날 찾아왔더라. 그래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야. 너랑 결혼할 생각 없다고. 그때 내 마음은 널 자유롭게 놔주고 싶었어. 정말이야. 이렇게 힘들 줄 모르고 말이야. 예비 남편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오열을 했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저는 우두커니 서서 눈물만 흘렸어요. 제 몸 전체가 마비되어 버린 것 같았어요. 예비 남편이 말을 이어갔어요. 나 너무 이기적이지? 이 몸뚱이로 너랑 있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다. 결혼은 안 되는 거니까 동거하자고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고 있어, 희자. 희자, 살아있는 동안만 나랑 연애하자. 나랑 뜨겁게 연애하자. 살아있는 동안 너와 함께하고 싶어. 예비 남편은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시한부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해요. 죽는 그날까지도요. 예비 시어머니에게도 저에게도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절 찾아왔는데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절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오해를 풀어야지만 남은 시간 버틸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전 믿을 수가 없어서 한참 동안 멍해 있었어요. 그러다 마음을 다잡고 한쪽에서 울고 있는 예비 남편을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말을 건넸어요. 이제라도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래, 당신 죽기 전까지 내가 옆에 있을게. 당신하고 뜨겁게 연애만 할게. 저는 예비 남편과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도 저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죠.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느꼈죠. 예비 남편이 먼저 말을 시작했어요. 희지야, 나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다. 뭔데? 말해봐. 내가 들어줄까? 한참 동안 생각하던 예비 남편이 친아빠 보고 싶어. 한 번만 만나보고 싶어. 어떤 분인지 얘기 나눠보고 싶어. 라고 하더군요. 이 말을 하고 난 뒤 예비 남편은 기운이 딸리는지 자리에 눕더군요. 그리고는 미안한데 나 대신 희지 네가 내 친아버지 찾는 걸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친아버지 사진을 엄마가 금고에 숨겨둔 앨범에서 한 장 빼왔거든. 저는 예비 남편의 부탁에 대답하지 않고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어요. 사람을 찾는 일이 처음이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했어요. 저는 인터넷을 뒤져서 사람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어렵지 않더군요. 믿을 만한 업체에 의뢰를 했죠. 예비 남편 친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고향과 얼추 나이도 알고 있으며 게다가 사진까지 가지고 있으니 식원죽 먹기라고 하더군요. 정말 기관에서는 의뢰한 지 3일 만에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를 찾아주었어요. 예비 남편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친아버지를 만났죠. 예비 남편도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도 오열을 하더군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죠. 특히나 친아버지는 더욱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한이 가득하더군요. 아버지, 너무 늦게 찾아서 죄송해요. 그리고 이 몸으로 아버지 뵙게 돼서 너무나 죄송해요. 아니다. 아버지가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구나. 이 아비를 용서해다오.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남편에게 모든 걸 숨기며 살았지만 사실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는 마음만 먹으면 예비 남편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참았다고 해요.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 아들의 인생이 혹시나 자신 때문에 또 망가질까 봐서 참았다고 해요. 그리고 억척같이 일만 해서 돈을 모았다고 해요. 혹시나 아들이 찾아오면 돈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상해 주려고요. 그리고 언젠가 한 번만
아들과 단둘이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행복해 하시더군요.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아들 형준이를 만났으니까. 고맙다, 아들아. 잘 자라줘서 고마워. 저는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예비 남편의 상황을 얘기했어요. 아프다고요. 머지않아 하늘나라를 갈 거라고요.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는 펑펑 울더군요. 자신을 데려가지 왜 젊은 사람을 데려가냐고요.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는 서울에 거처를 마련했고 예비 남편의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예비 남편도 찬성했죠. 제 배가 점점 불러올랐어요. 그런데 예비 남편은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어떻게 아이를 혼자서 키울 거냐면서 걱정을 하더군요. 하지만 전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 나 자신 있어. 우리 아이는 당신이 준 선물이잖아. 그렇게 예비 남편과 저 이렇게 두 사람에서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와 뱃속의 아이까지 우리는 네 사람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예비 시어머니는 저로 인해서 예비 남편이 죽기 전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던 시한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예비 남편이 친아버지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과 또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까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알게 된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리고는 그 당황함이 가시기도 전에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가 문을 열고 병실로 들어오셨죠. 제가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를 이곳으로 오시라고 불렀거든요.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를 본 예비 시어머니의 두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예비 남편 친아버지는 예비 시어머니를 향해 그간 가슴속에 쌓아둔 얘기를 쏟아냈어요. 돈 없다고 날 버리더니 내 친자식을 빼앗아가서 그동안 호의호식하며 사니 좋든 내 자식 데려다가 남의 성 붙여 키우고 그렇게 사니까 좋아. 내가 얼마나 널 저주한 줄 알아? 그런데 내 아들을 감히 시한부 인생으로 만들어 놔? 다 이게 네 죄값이야. 네 죄를 내 아들이 받는다고. 내 아들 살려내. 네가 죽고 내 아들 살려내란 말이야. 하면서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는 독한 말씀들을 예비 시어머니에게 뱉어내셨어요. 예비 남편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후두둑 흘러내렸죠. 예비 남편도 가만히 있질 않더군요. 예비 시어머니에게 그간 가슴속에 쌓아둔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말을 해줘서가 아니라 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저는 사람도 아닌 줄 아세요?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저에게 아버지라고 엄마가 말하던 사람은 아무리 몸이 불편하다고 해도 저한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한 적이 있었나요? 밥은 먹었니? 학교는 잘 갔다 왔니? 이런 사소한 말조차도 저한테 건넨 적이 없었어요. 엄마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는 평생 아버지란 사람의 뒷바라지만 하셨어요. 서점에 나가서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를 보살폈어요. 그게 부부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방 안은 늘 따뜻하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풍족했지만 가족 간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예비 남편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울부짖더군요. 아마도 지나온 시간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가 울부짖으며 그러더군요. 내가 나만 호의호식하려고 그 남자 돈만 보고 뒷바라지를 한 거라고 생각하냐? 내가 왜 그 남자에게서 받는 수모를 참아가면서 살았을까? 넌 그 생각은 안 하니? 누구 때문이었을까? 나 혼자 잘 살려고 그랬을까? 아니, 그 수모를 다 참고 겪었던 이유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 돈 없이 키우고 싶지 않아서.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 먹이며 공부하라고. 나 때문에 편안한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놓고선 뭐라고?
나 때문에 네 인생이 불행했다고? 그 입에서 그런 말을 꼭 해야겠니? 하며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더군요. 맞아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도 틀리진 않아요. 예비 시어머니의 삶도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와 재혼한 남자는 재혼과 동시에 감추고 있던 모든 본성들을 보여주었다고 해요. 자신의 장애라는 것에 대한 비관에서부터 자격지심까지. 게다가 혹시나 예비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닌지,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건 아닌지 엄청 감시했다고 해요. 너 내 돈 보고 결혼했지? 네 아들 내 호적에 올려주니 좋냐? 예비 시어머니는 그 모진 수모들을 참고 견디며 살았다고 해요. 오직 한 사람, 예비 남편을 위해서요. 본인만이 수모를 견디고 참는다면 아들은 따뜻한 집에서 배불리 먹고 자면서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예비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눈물 펑펑 흘리면서 재혼 후 자신의 삶도 힘들었다면서 오열을 하더군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인생의 전부였던 예비 남편은 자신의 친아버지에게로 가버렸어요. 친아버지는 예비 남편을 우리나라 최고의 의술을 가진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아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노라고요. 저는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와 예비 남편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간간히 이벤트를 마련했어요. 병원에 허락을 받고 1박 2일 정도로 여행을 몇 번 다녀왔어요. 그럴 때마다 친아버지도 참 좋아하시더군요. 돈 버느라 여행 한 번을 다녀본 적이 없다. 그런데 내 아들하고 이렇게 다니니 참 좋구나. 하시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예비 남편과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를 모시고 여행을 갔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예비 남편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멍하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여행지에서 밤만 되면 저는 늘 모닥불을 피워줬어요. 그러면 예비 남편은 주저리 많은 말들을 쏟아냈죠. 저는 예비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참 듣기 좋아했어요. 하루는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너희들 결혼은 안 할 거야? 너희들이 괜찮다면 결혼식을 올려주고 싶다. 불러오는 제 배를 보고서 그러시더군요. 우리는요, 연애만 하기로 했어요. 결혼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는 결혼을 하라는 강요도 하지 않고 우리의 뜻이 그러냐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더군요. 이렇게 예비 남편과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와 제가 한 가족이 되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예비 시어머니는 자주 절 찾아왔어요. 치료를 받고 있는 예비 남편의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다고요. 꼭 할 말이 있으니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건 제 뜻이 아닌 예비 남편의 뜻이었으니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몇 날 며칠을 병원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울다가 돌아가야만 했어요. 예비 남편은 끝까지 예비 시어머니 얘기를 꺼내지 않더군요. 그러길래 예비 남편이 정상적인 삶이 가능했을 때 진실하게 살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비 남편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병원에서도 예비 남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예비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다행인 건 예비 남편이 우리 공주님의 얼굴을 한번 봤다는 거예요. 예비 남편은 딸아이를 보고 너무나 신기해하면서도 기뻐했어요. 예비 남편은 딸아이의 이름을 준이라고 지어줬어요. 예비 남편 이름 형준의 마지막 글자인 준과 제 이름인 희지의 앞 글자를 딴 희를 붙여서 준이라고요. 예비 남편이 저만 홀로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면 전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비 남편은 저를 위해 딸아이 준이를 저에게 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딸아이가 있어서 전 외롭지 않아요.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는 저에게 많은 돈을 주었어요. 손녀딸을 잘 키워달라고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자주 찾아뵐게요.
예비 시어머니는 뒤늦게 예비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 사실을 알고서 절 찾아왔더군요. 그리고 몹시 후회하더군요. 예비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다고요. 사주팔자라는 게 어쩌면 제가 만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때는 외로움을 타고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 곁엔 딸아이가 있으니까요. 이제 딸아이와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행복한 일이 생기면 또 사연 보낼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